입장이다 보니까 중소기업에서 ESG 경영은 지금 이게 과연 필요한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저희 회장님의 대외선언과 인사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전주시 중소기업연합 회장 임동욱입니다. 반갑습니다. 앞으로 ESG 경영은 선택이 아니라 이제 필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대표님들이나 임직원분들이 내용을 잘 정리해서 우리 기업 활동하시는데 좋은 역량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최준호 강사님을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기업데이터에서 ESG 전략 구성의 컨트롤 타워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기서 이제 모형 개발이나 이런 것도 하고 서비스도 개발하고 그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최준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일단 이렇게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셔가지고 강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가지고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오늘은 일단 ESG 전반에 대한 내용하고 일단은 이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물론 대략적으로는 알고 계시겠지만 왜 ESG가 화두가 됐는지 그거부터 시작을 해서 과연 ESG가 뭔지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고 그다음에 이어서 우수기업은 어떻고 실패한 기업들은 어떤 사례가 있고 그 다음에 ESG 평가라는 게 ESG에서 어떤 영역을 담당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회사는 다 알고 계실 거는 같은데 그냥 간략하게만 소개해드리면 2005년에 신보나 기부 공공기관과 주요 은행들 공동 출자로 설립된 중소기업만 전문으로 하는 신용평가 회사를 만들자 해서 이제 설립된 회사고요. 2011년에 이제 민영화가 됐어요. 그래서 거의 공공 지분하고 민간 지분은 거의 차이는 없는데 어쨌든 법적으로는 주식회사고 저희가 이제 주로 하는 사업들은 잘 아시겠지만 신용평가, 기술평가, 그 다음에 각종 기업 정보 제공하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ESG 담당 조직 저 화면에 보시면 경영지원 부문에 속해서 ESG 전략부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고 저희 내부 조직상 이제 ESG 전략부에서 정책을 만들고 상품을 개발하면 평가팀에서 이렇게 평가도 하고 컨설팅도 수행하는 그런 사업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소개는 이렇게 간략하게 마치고 사진을 한번 몇 개만 잠깐 보신 다음에 그 좌측에 있는 일단 사진 그냥 느낌 딱 보셨을 때 별로 이렇게 좋은 느낌은 아마 안 드실 것 같아요. 그냥 이상기후가 발생해서 식량 부족이 현상이 나오고 이제 지구가 멸망해 간다라는 영화 인터스텔라의 한 장면을 캡처한 거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이제 폭증하자 인도 뉴델리에서 이제 마련한 이제 화장터 이 두 개 사진인데 일단 이거를 사진을 먼저 보여드린 이유는 ESG가 이제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다. 이런 거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 배경 중에 하나가 첫 번째 위기의식이에요. 이거는 모든 사람들의 일단 과거부터 지식인이라고 불리는 집단들의 위기의식부터 시작해서 지금 여기까지 내려왔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타고 내려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사진 하나를 더 볼게요. 왼쪽에 있는 사진은 기상청에서 기후변화와 관련된 사진을 공모해서 직접
이제 수상작인데 1.5도씨 이상의 온도 상승은 지면과 해수면을 더 가깝게 한다라는 이제 그 이미지를 잘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기후위기는 투자위기다, 그리고 기후위기는 인권위기다, 뭐 이렇게 말을 하신 분이 계세요. 오른쪽 위에 사진, 투자위기라고.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이따 뭐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그냥 위기다, 위기. 위기의식이 저변에 깔려있다. 네, 요거를 첫 번째로 얘기를 해주시고, 이게 과연 어떤 식으로 작용이 됐나, 그게 바로 자본주의, 아까 제가 밑에 안 읽어드렸었는데, 위기의식이 이 자본주의의 패러다임, 이 전환을 촉발하는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과거의 자본주의는 주주자본주의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기업의 목적은 이윤을 추구하고 극대화한다고 이제 다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만 이제 자본주의가 해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최대한 많이 벌면 그게 사회적으로 기여하는 거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다, 이런 관점에서 이해가 됐었죠, 자본주의가. 근데 이런 위기의식이 저변에 깔리면서 계속 이런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라는 용어가 등장하면서 개념이 잡혀오다가 클라우스 슈밥이라는 이제 학자님께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의 형태를 재정립을 했죠. 그 전부터 나오던 건데, 그래서 기업은 단순히 투자자나 그 다음에 경영주 오너한테 이익을 극대화하는 그런 경영을 해야만 한다. 과거의 요 70년대 개념에서 지금은 여기까지 온 거죠. 기업이 가운데 있는 게 아니고, 기업이 경영활동을 할 때 시민과 사회, 그 다음에 국가나 정부는 당연히 관계자로서 고려를 해야 되고, 내부 임직원이 될 수도 있고요. 여기서 이해관계자라는 건 그런 경영활동이 모든 게 한 가운데로 모이는데, 그게 바로 인류하고 이제 지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 배경은, 그러니까 크게 위기의식과 자본주의의 전환에서 ESG가 비롯됐다. 요게 핵심이고, 요 정도 내용까지만 이제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추가적으로 이제 설명드리면, 이제 다보스 포럼이라고 세계 저명하신 경제학자들, 뭐 학자들 다 모여가지고 우리 이렇게 합시다라고 협의하는 뭐 일종의 그냥 세미나 포럼 같은 게 있어요. 다보스 포럼이 1971년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50년인데, 이 50년 요 중요한 포럼에서 각자 모여가지고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를 전 세계적으로 실천합시다 라고 이렇게 선언을 했죠. 그러면서 이런 이제 위기의식과 자본주의 전환, 이런 이제 기조가 한껏 이제 저변에 깔려서 누군가 이제 여기다 불을 붙이면 뭔가 팡 터지게 되는 그런 분위기가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불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 사람이 바로 기후위기는 투자위기라고 말하는 사람, 이 사람이죠. 아시는 분은 아마 그래도 ESG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있으신 분이실 것 같은데, 아마 대부분 대표님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다 알고 계실 건데, 블랙록의 레리 핑크라는 CEO고,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려면 환경사회 지배구조 이슈를 관리하고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고, 이분이 운영하는 이제 블랙록이라는 회사는 세계 최대 투자 회사입니다. 운영하는 자금이 감히 상상도 안 될 정도로 한 1경 정도 돼요. 1경. 이 사람이 말하는 한마디 하는 건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이제 밑줄로 이제 쳐져 있는데, ESG 전체를 고려하는 게 우리 회사의 핵심적인 투자모델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ESG 안 하면 투자를 못 받을 것이다. 반대로 얘기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2020년 신년사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2020년 신년사에서 21년에도 비슷한 얘기를 또 했고, 매년 신년사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국내를 비롯한 세계 유수의 기업들의 대표들한테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어떻게 그 이후에 이 사람이 방아쇠를 당긴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그냥 그래프를 잠깐 보시면 구글 트렌드에서 ESG만 검색을 해보면 2020년 1월부터 뭐 별 차이 없다가 저 사람이 말한 뒤로부터 쭉 올라가죠. 파란색은 세계고 주황색은 우리나라인데 우리나라는 좀 뒤늦게 시작을 했지만 지금 저 검색 건수를 보면 엄청나게 증가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위 그래프 뭐 ESG 정책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저분이 말하기 전이긴 하지만 어쨌든 세계적으로 관심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거는 뭐 논란의 여지가 없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법안 발의 건수를 보더라도 뭐 환경노동위원회 이런 데서 발의한 거 보면 그냥 뭐 압도적으로 높을 정도로 법안도 엄청나게 발의가 되고 있습니다. 뭐 조달사업법 최근에 개정된 것도 그렇고 이제 개정이 돼서 지금 막 이렇게 어떻게 운영을 할 건지 막 얘기를 하고 있는 단계인데 아마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면 ESG 등급이 조달해서 반영이 될 거예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 말고도 뭐 법안은 뭐 무수하게 많습니다. 굉장히 일부만 이제 표현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너도 나도 ESG를 선포를 하게 됩니다. 예전부터 해왔던 회사들 국내는 SK 정도라고 볼 수 있겠죠. SK 같은 경우는 뭐 우리나라 제일 잘한다고 보시면 되고 해외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등등 예전부터 해왔던 회사들이지만 안 하던 회사들까지 싹 다 모여가지고 저기 보면 뭐 한 20개 정도 회사들인데 이것도 굉장히 일부고 뭐 롯데 뭐 공공기관, 기업들, 은행 할 거 없이 전부 다 뭐 ESG 경영 선포를 하느니 뭐 찍고 언론 보도하고 우리 회사도 저희 회사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회사도 준비하고 있어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고 대세가 됐어요. 왜 그럴까요? 이게? 도대체 ESG가 뭔데? 왜 이렇게 화제가 됐는지 정의를 다시 한번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이게 좀 와닿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비유 설명으로 좀 구체적으로 드리면 일단 ESG를 검색하면 이렇게 나와요. 저기 보면 뭐 Sustainability 같은 말입니다. 사실상 ESG랑 그다음에 뭐 임팩트, 뭐 컴퍼니 오른쪽에 보면 카본도 있고 에너지도 있고 뭐 패키징도 있고 뭐 엄청 많아요. 이거 다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고 유사 개념도 많고 사실 딱 한 번에 딱 모르는 사람이 들었을 때는 이해하기가 이제 쉽지는 않은 개념인 거죠, 사실은. 그래서 조금 쉽게 정의를 내려보면 그 가운데는 이게 줄여서 우리는 ESG라고 부르지만 가운데 이제 가치라는 말이 이제 괄호 열고 생략이 된 거고 그 거버넌스라는 거는 우리는 이제 어떤 기업의 체계, 의사를 결정하는 체계나 기구를 말하는 건데 직역을 하면 근데 여기서 정확하게 ESG를 이해를 하시려면 G는 의사결정으로 바꾸셔야 돼요. 바꿔서 이해를 하시면 의사결정을 할 때 재무적인 가치, 우리가 과거에 매출액이나 이익 이런 것만 보는 게 아니고 아까 뭐 온실가스 배출량, 뭐 폐기물 쓰레기 배출량, 물 사용량, 그다음에 안전, 인권 이런 걸 측정하기가 어렵잖아요. 이런 비재무적인 요소들을 함께 같이 균형 있게 고려를 하는 게 이제 ESG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로 제가 표현을 했는데 그 앞에는 이제 의사결정이죠. 그래서 방향을 잘못 잡으면 완전히 좋은 정책이나 이런 게 있다고 해도 다른 방향으로 갈 거고 개발 자전거니까 환경이나 사회가 하나 빠져도 이상한 데로 가겠죠. 그래서 이제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 총체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한 그림이고요. 그럼 과연 E하고 S하고 G 이 안에 어떤 속성과 요소들이 있는지 뭐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이제 환경에는 뭐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뭐 자원, 환경, 오염, 뭐 온실가스 배출 이런 것들이 있고 사회에는 인권, 공급망 관리,
뭐 근로자의 안전, 비차별, 고객 만족 이런 것들이 있고, 지배구조에는 이사회, 감사위원회 뭐 이런 거 있는데 중소기업은 해당 사항이 없는 거죠. 여기서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다만 기업 윤리, 공정 경쟁, 그다음에 뭐 반부패 이런 거는 뭐 공통적인 거니까. 그래서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이제 기업 경영에서 지속 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 요소다. 세 가지. 그리고 특징적인 건 비재무적이라는 거. 그래서 측정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피터 드러퍼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지금은 이제 세상을 떠나고 안 계시지만 이분이 이제 한 말 중에 유명한 말이 측정을 못하면 안 하면 관리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신 분이죠. 책에서. 그 특성을, ESG의 특성을 말씀드리면 오른쪽 그림이 이제 세틀드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재무제표나 이런 거는 굉장히 정형화되어 있고 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 ESG는 우리가 대하는 ESG 정보들은 unsettled라고 되어 있고 비정형화되어 있고 정해지지 않고 그 다음에 데이터, 정보가 누구한테 뭐 표준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냥 이렇게 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서 뭐 검증을 해줄 필요도 없고 과거에는 그랬죠. 이런 특성, ESG 정보는 이런 특성을 이제 가지고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그래서 이렇게 측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유럽이 이제 ESG를 주도하고 있는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굉장히 측정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해왔어요. 한 몇십 년 전부터. 온실가스를 측정하는 것도 다 그쪽에서 만든 거고, 우리나라도 10년 전부터 온실가스를 측정을 해왔죠. 국가 전체적으로. 기업들은 당연히 하는 거고요. 하지만 아직도 뭐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뭐 윤리경영 수준이 어떻게 됩니까? 뭐 이런 거 측정하기 까다롭잖아요. 재무제표처럼 숫자가 딱딱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어떻게 측정할 거고 어떻게 보고를 할 건지 전 세계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ESG 생태계를 보면 이렇게 많아요. 참여하고 있는 주체가. 이거는 기업은 싹 다 빠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왼쪽에 글로벌 표준화 기관이라는 걸 보시면 저기에 이제 뭐 우리가 잘 아는 ISO도 있고 그 다음에 GRI라고 해서 ESG 정보를 어떤 방법으로 기준을 만들어서 보고를 할 것인지 그걸 만드는 데들이 있고 반시경영으로 또 밑으로 내려오면 표준화기관에서 만든 그 표준화된 방법론을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할 건지 그 구조를 짜는 프레임워크 집단이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또 가면 그 구조와 체계를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정보를 수집을 해서 어디다 제공을 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기관들이 이렇게 순서대로 생겨났다고 보시면 돼요. 저희 회사도 여기에 이제 일부는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쭉 올라가서 이제 투자자 이니셔티브를 보면 애초에 블랙록에서 말했듯이 투자를 안 하겠다. ESG가 역량이 안 되면 투자를 못 받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투자 관점에서 또 각종 제도와 방법을 만드는 이니셔티브.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기준과 규정을 정하는 일종의 협의체예요. 그래서 이런 것만 해도 지금 몇십 개인데 이게 국가별로도 있고 세계별로도 있고 국가 안에 산업별로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죠. 각 국가마다 특성에 따라서 다 구성이 되어 있어요. 또 하나 그림 보시면 이거는 이제 생산성 본부의 KESG 가이드라인에 나온 자료인데 여기서 보면은 여긴 더 복잡하죠. 기업을 가운데 놓고 규제 정부기관, 금융기관, 뭐 ESG 에이전시, 뭐 다국적 기업, 그 밑에는 컨설팅 업체, 법무법인, 뭐 언론사, 뭐 학계, 뭐 실사 대행하는 업체까지 엄청나게 많습니다. 네. 이런 다양한 주체들이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어요. 분야도 다양하고 그만큼 영역이 넓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제 제가 그 전반적인 뭐 개념하고 그 구조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복잡한 ESG가 언제부터 어떻게 중요한 정점을 찍으면서 왔는지, 처음에는 이게 각각 다른 시냇물이었어요. E하고 S하고 G하고 50년 이상 된 개념인데 각각 다. 근데 시냇물이었다가 아까도 방아쇠를 누가 불을 당겨서 불을 붙였듯이 한 번에 이제 강이 된 거죠. 근데 과거에는 이렇게 다 따로따로. 72년에는 간략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그냥 중요한 것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냥 이런 게 있었다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72년에는 유엔에서 환경 계획, 한마디로 지구를 보호합시다, 이런 걸 출범을 시켰고, 87년에는 여기서 만든 방금 전에 UNEP에서 이제 브룬트란트 보고서라는 걸 내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이 무엇인지를 정의를 내렸죠. 그래서 핵심은 우리 미래 세대가 잘 살 수 있게 환경을 보존해야 됩니다. 뭐 이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97년, 요거는 좀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교토의정서에서 최초로 6대 온실가스를 1990년 대비 얼마 이상 줄입시다 라고 국제적으로 협의를 했죠. 근데 강제성은 뭐 그렇게 많이 없었고, 미국이 세계 2위 정도 됩니다. 2위, 3위 온실가스 배출량이. 근데 미국이 탈퇴하고 이러면서 좀 흐지부지 됐어요. 처음에는 한 5년에서 10년간 제대로 가다가 그 이후에는 좀 흐지부지 돼서 포스트 교토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이런 내용이 막 꾸준히 이루어지다가 2015년에 이제 파리 기후협약이 나오는데, 이제 그 전에 2006년에 굉장히 중요한 협의체고 지금도 엄청나게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UNPRI라고 해서 말 그대로 이제 책임 투자 원칙인데, 뭐 말 그대로예요. 금융기관, 특히 금융기관은 자금을 집행하거나 투자를 하고 뭐 누군가한테 뭐 빌려줄 때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업, 그런 회사, 기업한테 투자를 해야 된다는 그런 원칙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2006년이에요. 사실 이때 UNPRI가 ESG를 처음으로 용어를 만들어서 사용을 했었는데, 이때는 그렇게 활성화가 안 됐고, 말 그대로 아까 분위기가 있어야 되죠. 뭔가 하나 빵 터지려면. 그때는 분위기가, 세계적인 분위기가 이게 아니었어요. 그 이후에 바로 금융위기도 왔고, 그렇게 해서 플러그로 넘어가다가 15년에 교토의정서 했었는데 이게 무산됐어요. 잘 안 됐어요. 그래서 다시 하자 해가지고 이제 파리 기후협약이 맺어졌는데,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제일 그 온실가스에서는 제일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고, 200개국이 서명을 했어요. 내용은 2100년까지 1.5도에서 2.5도 지구의 온도 상승을 막읍시다. 이게 핵심적인 내용이고, 두 번째로는 20년부터는 15년에 협약을 했지만 20년부터는 5년 후부터는 목표를 내라. 각국이 어떻게 달성할 건지 계획과 목표를 제출을 해라. 그래서 우리나라도 하고 있죠. 그리고 올해 방금 이제 끝난 지 일주일도 안 됐어요. 12일날 끝났는데 영국 글래스고에서 당사구청회를 했습니다. 이거는 매년 하고 있어요. 파리 기후 협약도 그때 당시 당사구청회에서 결정이 된 거고, 매년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거고, 이번에 주요 내용은 뭐 최신 정보니까 이거는 그냥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일단 화석 연료 중에 석탄을 줄입시다라고 내용 말한 게 최초로 규정한 게 핵심이에요. 석탄을 직접적으로 명시한 건 없었는데 석탄을 줄입시다라고 얘기한 게 핵심이고, 처음에는 석탄을 사용하지 맙시다. 아예 이거였는데 개발도상국들이 이제 반대를 했죠. 그래서 표현을 좀 완화시킨 거예요. 감축으로 사용을 할 수는 있는 거죠. 다만 또 두 번째 보면은 뭐 중국이나 이런 데는 좀 불참했어요. 그 미국 이제 그 대통령이 큰 실수를 했다고 이렇게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 그렇고 이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ETS 한다. 네. 여기까지 봤으면 이제 대략 역사가 어떻게 됐고, 해외에서는 뭐 어떤 제도가 있고, 이니셔티브가 뭐가 있고,
뭐 이런 거 간략하게 말씀드렸고, 우리나라에서는 저런 배경 속에 어떤 움직임을 하고 있었는지를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저 제도 이름은 이제 줄여서 목표관리제라고 하는데, 2009년에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법, 이제 이명박 정부 때인데, 그때 처음으로 그 법을 만들고 11년부터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이 제도를 시행을 하게 됐죠. 이건 굉장히 그때 당시 큰 이슈였어요. 왜냐면 세계 어느 나라도 이렇게 하는 나라가 없었어요. 제가 이때 당시에 이제 환경 컨설팅 회사를 다니면서, 기업체 다니면서 온실가스는 이렇게 측정을 하셔야 되고, 관리를 이렇게 하셔야 되고,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이제 그런 업무를 많이 수행을 했었는데, 한마디로 온실가스를 이만큼만, 정해진 양만큼만 배출하시고, 넘어가면 벌금 내시고요. 달성을 해도, 목표 이하치로 배출을 해도 별로 뭐 인센티브나 이런 건 없어요. 그냥 그렇게 운영을 했어요. 세계 어느 나라도 없는 상황에서 정말 강력하게 했던 거죠. 지금도 하고 있고요. 네. 중소기업 대부분은 이제 해당 사항이 없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알고는 계셔야 됩니다. 저기 보면 업체 기준 5만 톤이죠. 1년에 5만 톤. 사업장 기준으로는 15,000톤이에요. 저게 이제 어느 정도 양이 되는지 이제 감이 안 오실 것 같은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체 배출량이 6억에서 7억 톤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전체 배출량이. 세계 순위는 6위에서 9위, 10위 정도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밑에 보면 이제 KBS, 여의도에 KBS 아마 방송으로 많이 보셨을 텐데, 그게 거기가 1년에 한 17,000톤 정도 돼요. 이제 저희 회사는 직원이 한 400명 좀 넘고 11층짜리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나오는 게 한 1,000에서 1,200, 300톤 정도 돼요. 한참 안 되죠? 그러니까 저 기준을 초과하려면 엄청나게 에너지를 많이 쓰는 그런 공정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뭐 열을 많이 쓰든가, 뭐 전기를 많이 쓰든가. 이런 제도가 있다 정도만 알고 계시고, 11년에 시작된 저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유연성이 없다는 거예요. 캡을 씌워서 뭐 관리를 하게 했는데 뭐 인센티브도 없고, 잘 안 되는 인센티브를 나도 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이 배출권 거래제라는 걸 이제 운영을 하게 됐죠. 그래서 가장 특징은 우리가 관리를 잘해서 많이 줄였어요. 그래서 딴 데다 팔 수 있어요. 남은 부분을 딴 데다 팔 수 있고, 엄청 많이 배출할 것 같은데 그러면 딴 데서 사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래를 하게 만들어놨고, 제가 저희 회사에서 ESG TF가 생기던 1분기 3월달만 해도 탄소 배출권 가격이 톤당 15,000원 정도 했거든요. 지금 3만원 거의 다 됐어요. 이제 ESG가 이슈가 되면서 좀 많이 오르고 있는 것 같은데, 사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죠. 그만큼. 그 다음에 또 이런 제도도 있습니다. 탄소 중립은 뭐 워낙 지금 언론에서 떠들고 있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뭐 개념 자체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영어로 만드는 게 아니고 그냥 순 배출량, 내가 어디서 뭐 상쇄를 하든 뭐 흡수를 하든 뭐가 됐든 그냥 영어로 만들면 되는 이제 넷제로라고 하죠. 요거를 2050년까지 우리나라는 순배출량 0을 만들겠다, 이렇게 지금 공개적으로 국내에 다 공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탄소 중립 기본법을 만들어서 공표를 했어요. 이제 시행이 될 거예요. 핵심적인 내용은, 요거는 뭐 역사는 아까 간략하게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고, 핵심적인 내용은 이 내용이죠. 이행 체계. 이게 기존과 가장 다른 점이에요. 기존의 목표관리제나 배출권거래제는 기업이 주요 대상, 물론 기업이 당연히 대상이 돼야 되지만 기업이 막 관리를 해서 보고를 하는데, 보고 받는 기관이 산자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이런 데였어요. 물론 여기도 최종적으로는 그 기관들이 관리를 하긴 하겠지만 컨트롤 타워는 지자체예요. 지자체. 그래서 이제 전주시가, 여기 같은 경우는 전주시가 되거나 뭐
뭐 도청이 되거나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지자체에서 모든 보고를 받고 관리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관리하라고 뭐 조치 명령이나 계획 수립하라고 이렇게 지시가 아마 내려올 겁니다. 그거랑 관련된 공공기관들의 움직임이 있을 거고요. 기업체들은 거기에 맞춰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될 거고, 지역별로 아마 온실가스가 정부에 보고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죠. 예, 부활 이제 이어서 이제 공시와 관련된 건데, 중소기업은 사실 뭐 크게 해당 사항은 없는데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완전히 관련이 없는 건 아니에요. 공시를 직접적으로 안 하는 것 뿐이지, 여기 보면 아까 설명드렸듯이 비재무적입니다. ESG 정보는. 그래서 공시하는 게 내 마음대로예요. 그래서 정부에서 표준을 만들 거예요. 해외 거를 참고를 해서 어떻게 무슨 정보를 어떤 주기로 어떤 방법으로 어느 채널에 공시할 겁니다. 공시를 하세요라고 이제 제도를 만들 거고, 그 대상은 그 종류는 지금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지금 상태에서는 지배구조 보고서 자산 2조 원 이상, 그 다음에 지속가능성 보고서 많이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환경정보, 그 다음에 인권경영 수준 이런 거를 이제 공개하게끔 할 거예요. 어떻게 공개를 하게 할 거냐? 이제 시간적으로 보면 2조 원 이상은 이미 무조건 하게 돼 있어요. 의무예요. 19년부터 기업 지배 구조 보고서는. 그래서 다트 공시나 이런 데 가보면 다 올라와 있죠. 22년부터는 그 2조를 절반으로 낮춰서 1조 원 이상은 무조건 하게. 그리고 24년에 5천 원. 뭐 이런 식으로 가고 있고, 지속가능 보고서는 25년에 2조 원 이상 상장회사는 이제 무조건 공시를 해야 돼요. 지속가능성 보고서 혹시 보신 분 계시나요? 대기업 거? 아무도 안 계시나요? 거기에는 엄청난 정보들이 있어요. 거기 기업의 모든 게 있어요. 거기에는 자기들이 한 것도 있지만 대기업이니까 대기업의 협력사들의 정보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협력사들 정보를 자기들이 다 수집해서 그걸 통계를 해서 만들어야만 하는 보고서예요. 여기서 관련성이 있는 거예요. 중소기업은. 그래서 정보를 아마 조사를 할 겁니다. 여기 어디 뭐 대기업과 거래를 하는 회사가 있다면 반드시 조사를 할 거고, 그거에 그 아마 요구를 응하지 않으면 쉽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네, 그런 걸 이제 알고 준비를 하셔야 되고, 환경정보 같은 경우도 점점 기준을 낮추면서 공개 대상을 늘려가는 방향으로, 이미 법을 바꿔서 이렇게 다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지속된다고 봐야 되겠죠.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뭐 이니셔티브인데, 뭐 보고를 위한 쥐하다. 요거는 뭐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하나 좀 사례로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제 공시하고 연관이 있는지 한번 보시면, 온실가스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전기차 배터리를 하나 만드는데 온실가스 배출량이 5.3톤이에요. 하나 만드는데. 근데 저게 어디서 발생하냐면, 이제 배터리는 크게 배터리 셀하고, 그 다음에 소재, 재료, 양극재, 음극재하고, 그 다음에 기타 소재, 뭐 이런 걸로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 셀에서 한 20% 정도 나오고, 소재에서 한 45% 정도 나오고, 나머지 이제 기타에서 나오는데, 이제 배터리사, 그러니까 완제품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가 배출하는 온실가스 양은 전체에서 저 정도밖에 안 돼요. 한 20%? 20% 정도? 여기 이만큼이. 여기에 그 스코프 1, 2라고 써있는 거는 자기가 배터리를 만들면서 직접 배출한 온실가스를 말하는 거예요. 뭐 연료 사용하거나, 그리고 전기를 사용한 게 스코프 2가 되는 거고요. 그게 20%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싹 다 어디서 오는 거예요? 다 외부에서 오는 거예요. 공급망에서 오는 거예요. 협력업체들이, 그러니까 물론 자기가 중소기업의
이제 하청을 주거나 오더를 내렸으니까 중소기업이 이제 만드는 거지만, 만들어서 납품을 하는 거지만, 이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업체와 거래를 하죠. 한 개의 대기업이. 그거 싹 다 합치면은 70, 80%는 스코프 3에서 나온다. 이제 공급망 간접 배출이라고 하는데요. 네. 저기서 나온다. 그래서 대기업이 ESG 대응을 하잖아요. 굉장히 잘 하잖아요. 열심히 하려고. 근데 자기 혼자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중소기업도 같이 참여를 해야 돼요. 물론 기업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자기 혼자만으로 할 수가 없고 자기들도 우리나라에서도 지배구조원이나 뭐 이런 데서 평가를 받지만 해외 MSCI나 이런 데서 평가를 받을 때 등급도 잘 받아야 돼요. 근데 그런 걸 볼 때 MSCI나 이런 데서 볼 때 특히나 해외는 정보를 우리나라 정보를 보는데 제한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좀 자유롭지만 국내에서는 결국에는 지속가능 보고서를 볼 수밖에 없어요. 해외에서도. 근데 거기에 그만큼 어느 정도 정보가 디테일하고 신뢰성 있게 기재가 되어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평가 결과가 달라지는 거죠. 대기업은. 중소기업을 참여시켜서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 물론 일방적으로 중소기업한테 무조건 해 이렇게는 못할 거고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는 거고 결과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이 내용이죠. 핵심적인 내용이죠. 결국에 중소기업은 공급망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산업 구조상 할 수밖에 없게 돼 있다. 물론 굉장히 100% 수출을 하거나 대기업과 거래를 안 하는 품목, 특이한 제품을 만드시는 기업은 조금 해당 사항이 없을 수 있지만 그래도 만약에 수출한다 그러면 수출하는 바이어에서 요구를 할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외국인 근로자가 있는 기업들, 이슬람교가 있다, 힌두교가 있다, 이 종교를 위한 보장, 종교 자유를 위한 보장 활동을 하고 있느냐로 물어보는데 물어보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어떤 시설을 제공해 주는 게 있는지 근거 자료를 내라고 해요. 바이어들이 중소기업한테 그런 정도예요 지금. 굉장히 필요성이 좀 느껴지셨으면 좋겠고요. 여기까지 이제 제도적인 건 이제 다 말씀드렸고 사례 중심으로 좀 말씀드리면 과연 그러면 ESG를 잘하는 기업은 어떤 기업들이냐 먼저 보면 이제 영국의 그 생활용품 회사죠 유니레버 같은 경우는 이 회사는 전 세계 모든 기업들의 ESG 1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1등이에요. 최고 회사예요. 2000년 초반부터 ESG를 해왔던 회사고 명칭은 달랐겠지만 처음부터 해왔던 회사고 주로 이제 엄청나게 많지만 큰 게 이제 생활용품을 만드니까 플라스틱을 많이 쓰잖아요. 그게 회수되는 양 또는 재사용, 재활용되는 양이 거의 100%의 끝값입니다. 자기들이 다 회수 처리하거나 아니면 전부 다 재활용 되게끔 만들고 모든 제품을 그 다음에 전 세계 사업장이 한 몇백 개 있는데 거기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자체적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은 이미 제로화가 돼 있어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한 거는 협력업체가 최대 이슈예요. 대기업한테는. 다른 건 이미 예전부터 해와서 잘 하고 있어요. 협력업체 관리는 특히나 환경 쪽에서는 특히나 환경에서도 온실가스랑 관련된 거는 그렇게 관리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대기업. 그래서 56,000개에 달하는 협력업체들과 함께 온실가스 배출량을 50%를 줄이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죠. 그러면 여기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속해 있는 중소기업들 하자니까 해야 되잖아요. 아니면 거래를 끊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또 하나 사례, 여기는 이제 2위라고 보시면 돼요. 파타고니아니까 여기는 입고 계신 분들도 있고 아마 소지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비싸죠, 딴 데보다 좀 비싸더라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거는 소위 말해 이제 쓰레기로 옷을 만들어서 그래요. 다 폐기물로 재활용해서 원료를 다 그렇게 수급을 해서 만들기 때문에 재처리, 재가공, 물성이나 이런 걸 똑같이 기존
화성과 똑같이 확보를 해야 되니까. 자원은 그렇게 활용을 하고, 또 마케팅은 또 기가 막히게 잘해요. 여기 보면 이게 옷에 붙어 있는 라벨인데, 라벨에 보면 이 옷 하나 만들 때 플라스틱 물병을 5개 재생했어요 라고 써 있는 거죠. 어느 옷을 만드는 회사도 이렇게 하는 회사는 없어요.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2025년까지는 모든 원료를 100% 재사용하겠다. 옷 만드는 데 쓰는 원료를. 이렇게 선언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실패를 한번 볼까요? 실패. 엑소모빌, 정유화학, 석유화학 회사니까 많이들 아실 텐데, 여기 같은 경우는 석유를 이제 취급하는 회사니까 굉장히 오래전부터 많은 요구를 받았어요. 이해관계자가. 아까 이해관계자 저번주에 때 말씀드렸듯이 좀 다른 활동을 좀 해라. 기후변화를 줄일 수 있는 활동, 아니면 뭐 그런 기업들에 투자를 하는 활동을 하든지 많은 요구를 받았는데 안 움직이죠. 안 움직여서 어떻게 됐을까요? 16년, 19년에 여러 단체들로부터 고발을 당하고 주가가 폭락합니다. 특히 19년 이게 컸죠. 주가가 그때부터 이렇게 쫙 떨어지고 지금은 뭐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아무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주가가. 투자자도 손실을 보고 기업도 손실을 보고 이미지도 안 좋아지고. 여기는 나이키인데 여기서 이제 보셔야 될 거는 뭐 이런 게 아니고 이런 거 아니고요. 이걸 봐야죠. 이 누구예요 이거? 아동이잖아요. 아동. 저 축구공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축구공일 것 같은데 축구공을 조립을 하는데 저거 다 분리해서 하나씩 붙이고 있는 사람이 아동이에요. 강제노동, 아동노동 착취하는 거죠. 엄청나게 문제가 됐어요. 국제기구에서 비난이 쏟아지고 결국에는 여기도 매출 급감과 주가 하락 폭탄을 맞고 지금은 잘하고 있죠. 지금은 뭐 이걸 좀 교훈으로 삼아서 엄청 잘하고 있지만 어쨌든 과거에 그랬다는 거죠. 그러면 과연 그거 전에 여기 계신 이제 대표님들 한번 보시면 우리 회사는 그러면 잘하고 있는 건지 못하고 있는 건지 한번 그냥 재미삼아서 총 7단계로 되어 있는데 평가된 것도 7단계로 되어 있어요. 뭐 평가랑 똑같은 건 아니지만 그냥 말로 표현했을 때 제가 여기 대충 써놓긴 했지만 대부분은 이제 저는 중소기업은 이제 인지를 하고 있거나 알고만 있거나 아니면 그냥 알고는 있고 뭔가를 활동을 하고 있다. 수준은 알고 있다. 뭐 스텝 1과 2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기업은 진단 후 개선, 뭐 전환, 내재화, 혁신 이 정도 단계까지 나가고 있는 상태고요. 아까 유니르 같은 경우는 이미 이 단계에 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완전히 그냥 기질이 바뀐 거예요. 회사의 사업과 ESG가 완전히 결합이 돼서 회사의 사업이 통째로 그 속성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저 단계까지 가려면 굉장히 힘들겠죠. 유니르가 20년 걸렸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이 내재화 이것도 이제 쉽진 않은데 이 정도가 이제 현실적인 목표라고 생각을 하고 혹시 여기는 지금 다크 ESG 암흑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안 계시겠죠 여기는? 여기는 이제 ESG 워싱이라고 해서 그냥 관심도 없는데 사실 하라고 하고 분위기가 이러니까 그냥 하는 척만 하는 거죠. 절대 안 되고요. 그런 거는 금방 할 수도 없는 거라서 그냥 흉내만 낸다고 보시면 되는데 뭐 나중에 여기 보면 직원들은 뭐 다른 회사로 가든지 뭐 이렇게 써있긴 합니다. 참고 삼아서 한번 보여드렸고요. 그럼 과연 이 잘하는 회사는 어떤 게 그러면 얼마나 잘해야지 잘했다고 할 수 있나? 마이크로소프트 사례를 보면 이게 되게 좀 임팩트한 사례예요.
데이터 센터가 전기를 엄청나게 쓰죠. 거긴 또 데이터를 많이 다루는 회사니까. 엄청나게 쓰는데, 엄청나게 쓰니까 얘네 때문에 발전소에서 전기를 많이 만들어야 되죠. 전기를 많이 만들면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이 나오게 되고, 그거를 해결하려고 머리를 굴리다가 데이터 센터를 아예 바닷속에다 집어 넣어버렸어요. 아예 그냥 모듈을 만들어가지고 통에 담가서 그냥 넣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담그니까 바닷물 온도 때문에 자동으로 냉각이 되고, 이제 발열되던 게 자동으로 냉각이 되고, 거기에 또 많은 기술이 적용이 됐겠죠. 뭐 바닷물에 들어갔을 때 뭐 염분으로 또 받는 영양, 그다음에 수학 뭐 이런 거 다 적용해서 어쨌든 바닷속에 넣고,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바닷물에서 발생하는 그 파도를 이용한 조력에서 또 전기를 또 땡겨서 써요. 그 전기를 하나도 안 쓰는 거예요. 엄청난 대단한 회사입니다. 네. 그래서 결론은 이제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렸으면 ESG를 잘하는 기업은 이런 회사다라는 게 이제 감이 오셔야 되는데, 이런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사업, 그리고 그 다음에 회사의 이념, 이런 게 ESG하고 완전히 딱 결합이 돼야 돼요. 이런 게 잘하는 거예요. 방금 마이크로소프트가 한 것과 같이. 그래서 이제 회사에 경영을 맡고 있는 분들은 항상 어떻게 하면 제품을 만들 때 에너지가 덜 들게 만들 것인지, 그리고 사용될 때도 에너지가 덜 사용될 것인지, 되게 만들 건지, 이런 게 중요하고, 또 폐기물을 어떻게 하면 덜 나오게 할 것인지. 당연히 품질은 떨어지면 안 돼요. 품질은 떨어지면 안 되니까 결과는 똑같이 나오면서 어떻게 하면 환경적으로 덜 영향을 미치는, 또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만든다든지, 이런 쪽으로 항상 생각을 하면서 경영 방침을 정하시고, 실무자분들은 그거에 대한 이제 경영주 대표님들의 생각을 읽고 거기에 맞는 아이디어를 제시를 할 수 있어야 되죠. 그게 같이 나갔을 때 시간이 지나면 이제 어느 순간 딱 기질이 바뀌어 있을 거예요. 그게 아마 거기까지 되면 이제 내재화 단계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좀 전환시켜서 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평가는 이거는 뭐 간단한 화면인데, 그냥 기존 평가하고 지금 ESG 평가는 완전히 다르다고 그걸 표현한 거예요. 그냥 숫자로만 가지고 매출액, 영업이익, 뭐 차입금, 뭐 이런 것만 가지고 하는 신용 평가하고, 그 다음에 비재무 정보를 가지고 하는 ESG 평가는 완전히 차이가 있다. 다시 한번 이거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금융기관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특히 은행에서는 아직 100% 활용을 못하고 있죠, ESG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신용평가 기관, 뭐 무디스나 이런 데서도 가장 최근까지는 저 등급을 낼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신용평가 기존 등급에 결합시키는 형태로 활용을 하고, 은행도 여기 순서들을 보시면 ESG 평가 모형이 있는 회사라고 하더라도, 은행이라고 하더라도 등급을 그대로 갖다 쓰지는 못하고, 기존에 이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재무 모형에 결합시켜서 활용을 하거나, 아니면 기존 등급에 뭐 ESG 등급이 뭐 낮다 하면 이제 필터하는 용도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사실은 과도기 단계지만 곧 바뀔 거예요. 내년 시간이 문제라고 봅니다. 1, 2년 정도면은 충분히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고, 등급 같은 경우는 ESG 등급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뭐 무디스 뭐 이런 데서 이렇게 신용등급을 반영하는 형태로 활용하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서는 ESG가 D등급이 나오면, D등급이면은 등급 체계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거의 최하 등급이에요.
이렇게 나오면 투자하는 종목에서 배제하겠다. 뭐 이렇게도 나오고 해외 같은 경우는 몇몇 투자기관은 등급이 낮은 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뭐 우리나라 하나같이 무기를 만든다. 무기는 그냥 나쁜 거다. 투자 안 합니다. 그냥 아예 배제시켜버리고 뭐 이런 경우도 있고 어쨌든 평가 등급이 낮으면 투자를 받지 못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이 비중이 국민연금이 자금 많이 운용을 하잖아요. 근데 50%까지 올렸어요. ESG를 고려하는 투자자금 집행을 비율을 50%까지 올렸습니다. 그래서 대기업들도 안 움직일 수가 없어요. 대기업 움직이면 중소기업도 움직여야 돼요. 평가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키 팩터가 뭔지 한번 보시면 이거는 전 세계 공통이에요. 전 세계. 이 항목들은. 환경만 해도 저희 회사 평가 지표 한 20개가 넘지만 이 6개는 어디가 됐든 공통이에요. 온실가스 감축, 그 다음에 친환경용 에너지 사용, 뭐 폐기물을 절감해야 되고, 물을 덜 사용해야 되고, 뭐 자연, 뭐 생물 다양성 이런 거에 기여를 해야 되고, 친환경 제품이나 기술을 개발을 해야 된다. 이런 게 환경에서는 키 이슈라고 보시면 되고, 사회에서는 뭐 인권,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인권, 뭐 노동, 그 다음에 대기업은 갑질 금지. 여기 좀 규모가 큰 회사분들은 또 협력업체가 또 있으실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갑질하는 건 절대 금지되고 이런 것도 측정하기 힘들죠. 내부 정보고 이런 것도 측정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 나라에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런 게 그러니까 온실가스랑 비롯해서 IFRS에서 재무제표에 넣으려고 아주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어요. 몇 년 안 걸릴 거예요. 아니다.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저는 그런 것도 다 측정해서 수치화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사회공헌 뭐 이런 것들 있고 지배구조에서는 이것도 대기업하고 중소기업은 좀 차이가 있어요. 지배구조는. 그래서 이제 상장회사나 이제 비상장회사 간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이사회가 있고 뭐 감사를 운영하고 뭐 이런 것들인데 사실 중소기업은 해당 사항이 없는 거죠. 근데 이 항목들은 공통이에요.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의사결정 원칙 이런 게 투명해야 되고 법을 지켜야 되고 실행 체계를 만들어야 되고 이런 게 이제 주요 이슈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내부적으로 뭐 공정하게 보상하고 차별 안 하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여기를 먼저 보시면 이제 저희 회사의 평가 모형이에요. 일부만 이제 다 공개를 할 수가 없어서 일단 일부만 추려놓은 건데 환경사회지배구조 이렇게 돼 있고 비슷하죠. 어디든 다 비슷해요. 내용은. 다만 평가 기관마다 다른 건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는 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가중치가 달라서 그런 거예요. 또는 이제 산업별로 특색을 반영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그냥 제조업체에 계시면서 직접 만들지 않으시고 제품을 설계해서 외주를 맡기고 들어온 다음에 검사관에서 납품하시는 경우 이런 경우는 사실 환경 오염물질, 대기 오염물질, 수질 이런 거 관계 없잖아요. 이제 이런 산업별 좀 산업이나 공정, 제품 이런 걸 특성을 좀 반영하는 게 기관마다 좀 차이가 있어서 결과가 다르게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아마 평가 기관마다 뭐 평가 기관이 1000개가 있으면 1000개 등급이 다 다르다 뭐 이런 기사도 아마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당연한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게 또 반대로 얘기해서 똑같으면 너무 웃긴 거예요. 말이 안 되죠. 다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이나 미국도 다 이 시장은 평가 시장은 다 민간이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정부에서 뭐 가이드라인 이런 거 만들긴 할 거지만 사실상 정부가 강력하게 규제를 하는 방향으로 갈 수는 없고 민간이 주도를 하는 방향으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언론사도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고 뭐 자격이나 이런 게 없잖아요. 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자격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이제 자생하는 형태로 아마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평가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데 저희가 이런 거 일반 평가 절차랑 비슷해요. 다만 이제 저희가 그냥 약식으로 그냥 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자료만 받아서 그것만 가지고 평가를 해서 결과를 보내드리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원하시면 저희가 실사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방문을 드리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신용평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2번 그림에 서류가 완전히 다르죠. 산업재해를 확인서 이런 신용평가 때는 상상할 수 없던 그런 서류들이 있고 어려운 서류는 아니지만 이제 그런 걸로 좀 평가를 하게 되고요. 좀 구체적으로 나오지만 저희가 이제 좀 필수적으로 받으려고 하는 거는 필수라고 써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받으려고 하는 거는 기존에 받았던 재무제표나 동의서 이런 거 똑같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각종 확인서들 그다음에 특이한 거는 이제 전기 이런 것들 이런 게 이제 온실가스 배출량 계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적어주시는 경우도 인정이 되고 고지서를 보내주셔도 상관없고 네. 배출량을 계산하는 것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량 1년에 얼마나 나오는지 각 기업에 계신 분들 혹시 알고 계시는 분들 계세요? 안 계시는 것 같은데 이제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네. 아마 이제 요구를 할 거예요. 그런 정보를 요구를 다짜고짜 요구하지는 않고 ESG에 대해서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LG화학이나 이런 데서 전화해가지고 구매 담당자가 이제 협력사에 전화를 해서 ESG 요즘에 이렇게 화두가 됐는데 좀 어떻게 이거랑 관련된 활동을 하고 계신 게 있는지 그런 것부터 확인하기 시작해서 점점 이제 좀 깊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저희한테 이제 문의 전화가 와서 지금 LG에서 이렇게 물어보는데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이제 거꾸로 물어보는 거죠, 저희한테. 그 위에 기타 서류는 가능하면 해당이 되는 경우만 이제 제출하는 서류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평가서는 이런 방식으로 나옵니다. 이거는 초기의 디자인이라 지금이랑은 좀 많이 다른데 등급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그림이 이렇게 한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이게 위에 UN SDGs라고 써있잖아요. 여기 UN에서 만든 지속가능 발전 목표의 약자고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목표가 총 17개인데 우리가 ESG 경영을 나중에 하신다고 하면 목표를 세우실 거잖아요. 그 목표가 이 17개 안에 어디에 들어가는지 반드시 정해놓고 그거에 맞는 활동을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이 목표하고 반드시 연계를 시켜야 돼요. 나중에 ESG가 이용으로 아예 바뀔 수도 있어요. 나중에. 2025년? 이게 UN SDGs가 30년까지 국가별로 이거랑 관련된 목표를 세우고 이따가 제가 크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30년까지 목표를 세우고 이거랑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라고 UN에서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30년이 멀었죠. 25년 정도 되면 이거랑 관련된 이슈가 또 쏟아져 나올 겁니다. 그래서 목표를 설정하실 때는 저기에 어디에 내가 목표를 설정하고 경영 활동을 할 것인지 그것 차원에서 저희는 기업의 ESG 이슈하고 그 다음에 이슈가 이런 게 있어서 활동을 이런 걸 하고 있고 그게 SDGs에 몇 번 어떤 목표와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보여주는 보고서 화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등급 체계는 ESG 1부터 낮을수록 높은 등급이고요. 7까지 총 7단계로 되어 있고 다른 기업 지배구조원이나 다른 회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 7등급 체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자랑 같아서 안 넣으려고 했던 자료인데 그래도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딴 데랑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여기 회사는 평가를 할 때 평가 모형이
평가 원형을 초기에 이제 제가 다 설계를 하고 했었는데, 다른 거는 일본에서 보시면 혹시 받으신 기업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뭐 나이스나 뭐 다른데 뭐 설문지나 이런 걸 응답을 해보시면 예안이오나 뭐 기껏해야 뭐 해당 없음 이런 걸로 체크를 해서 한 평가당 그렇게 체크를 해서 이루어지는 평가들, 평가 항목당 간단하게 그렇게 체크하는 게 아니고 저희는 그냥 5단계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분리하잖아요. 단계가 A, B, C 또는 A, B, yes, no 이렇게 돼 있을수록 해당 사항 없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는 최대한 그 구간을 세분화해서 중소기업이 상대적으로 좀 불리하지 않게. 왜냐면은 그만큼 저희 입장에서는 중소기업한테는 시간과 그 비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설계를 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의 강점이고, 그리고 저희 혼자만 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그 삼정하고, 삼정 KPMG하고 이제 같이 개발을 했습니다. 삼정 같은 경우는 그 MSCI가 최대 평가기관이죠. 세계 1등 평가기관이죠. ESG. 이제 거기 데이터를 좀 독자적으로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형 설계할 때 같이 이제 참여해서 저희랑 같이 진행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이제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재무 정보들 그런 것들에 더 붙여가지고 각종 뭐 인증, 뭐 국민연금 자료, 뭐 행정처분 정보, 특히 행정처분이 되게 수집하기가 어려워요. 환경법규 위반했는지 이거 기업체 입장에서 제출 안 할 수도 있거든요. 위반했는데 안 했습니다라고 제출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지자체 관할이죠. 환경법규 위반이나 이런 거는 지자체 신고를 하니까 공무원이 단속명에서 그어서 단속해놓고 한 달간은 공시를 해요. 홈페이지, 그 지역 홈페이지에. 근데 없어져요. 다시 없어집니다. 기업체에서 막 내려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없어져요. 근데 그래서 그 정보가 되게 수집하기가 까다로운데 저희는 이제 지자체에 싹 다 공문을 보내가지고 이 정보들을 2년 정도, 20년 정도 자료부터 지금 아직 완벽하게 못했지만 많이 수집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원이라고 있어요. 한국부동산원. 얼마 전에 저희가 MOU를 체결을 했는데 이제 전기 사용량이나 이런 걸 되게 좀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서류를 받아보니까 뭐 자가사업장을 보유하고 계신 회사들은 상관이 없어요. 그냥 1년치 한 전에 전화해서 그 팩스를 받아가지고 제출하면 끝인데, 임차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임차 사업장인 경우는 면접을 좀 알아야 돼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 이제 작성하는 게 좀 까다로우니까, 예를 들면 단위당 면적으로 이만큼 사용하고 있으니까 전체 면적을 사용하는 게 이만큼이니까 면적을 전기도 똑같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쪽에 원천 전기자료를 받아서 그렇게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걸 어려워하시니까 저희가 부동산원이라는 데가 우리나라 모든 건축물의 에너지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거기랑 MOU를 해서 전기 사용량을 거기서 땡겨오는 거죠. 서류 제출이 좀 덜 될 수 있게끔 그런 쪽으로 저희는 좀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업종별 특성에 따라서 좀 다양하죠. 일단 평가 지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과 같이 업종에 따라서 좀 달라져야 되거든요. 똑같이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여기 하나 더 말씀드릴 거는 중요한 거라서 말씀드릴게요. 그 온실가스 같은 경우는 일단 우리나라가 2050년까지 0으로 만들겠다 선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함께 합심해서 0으로 만듭시다 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그 양이 중요합니다. 배출되는 양. 근데 대기업들은 그동안에 해온 게 있고 인력도 많고 자금도 풍부하니 어느 정도 대응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중소기업은 어렵죠. 아직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아직 준비도 안 돼 있는데 다짜고짜 그냥 확 줄이는 게 될 수가 없습니다. 절대 안 돼요. 환경에서 온실가스 줄이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기술이나 제품이 바뀌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냥 뭐
아직은 시작을 전혀 안 하셨다면 아직은 잠재력, 그러니까 줄일 수 있는 잠재력이 많이 있으니까 뭐 쉽게 캠페인을 하든 뭐 소등을 하든 간단한 걸로 할 수 있지만 그게 1년만 지나도 절대 불가능해요. 그래서 체질적으로 체질이 개선이 돼야 되는데 너무 불리하죠, 중소기업한테. 갑자기 총량을 줄이려고 하면 예를 들어 갑자기 제품 많이 수주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거 생산하느라 에너지 다 써야 되는데 너무 불리하죠. 그래서 저희는 다른 데가 하지 않는 이제 원단이라는 걸 써요. 그러니까 근원이 되는 단위. 그러니까 총량만 보는 게 아니고 온실가스만 특이하게 생산하시는 제품 양 대비 배출한 온실가스의 배출된 온실가스의 양 비례적으로 같이 봅니다. 환산해서 또는 그걸 매출액으로 바꿔서 보든지 매출액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그 두 가지를 같이 보고 있어요. 이게 조금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두 개 중에 잘 나오는 쪽으로 평가가 되겠죠. 총량을 많이 줄였거나 원단이 배출량이 낮거나 그렇습니다. 저희 쪽은 뭐 다 설명을 드린 것 같고 최근에 한 2-3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 그 산정부하고 그 생산성 본부하고 같이 개최를 하는 KESG 그 가이드라인으로 간담회 다녀왔어요, 제가. 거기서 이제 얻은 자료인데 아직 아니고 12월을 지나야지 아마 확정이 나올 거예요. 거기서 이제 얘기한 결과로는 요거는 규제가 아니다. 가이드라인이고 이렇게 그냥 이런 걸 참고하셔서 ESG 경영에 참고하세요라고 거기서 분명히 얘기를 했고 규제는 아니다라고 했지만 규제 아닌 규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우선 빨간색으로 쳐놓은 게 공통되는 부분이에요. 저희하고 물론 빠진 것도 있긴 한데 그 지배구조나 이런 거는 저기 위에 밑에 빨간색 빼고는 다 저거는 다 상장회사에 대한 내용이고 상장회사 아니면은 아닌 비회관 법인한테는 의미가 없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뭐 사회나 이런 걸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환경에 보면은 여기 스콥 3가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저희는 중소기업 상대로 스콥 3까지 하는 거는 말도 안 되고 굉장히 부담이 심해서 저희는 1, 2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다 비슷비슷해요. 정보 공개를 얼마나 잘 하고 있는지 여기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SDGs 연계 여부가 나오죠. 여기서도 중요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고 정규직 비율, 남녀의 급여 차이 이걸 차별이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교육훈련비, 재무제표에 다 나오죠. 복리후생비 다 나옵니다. 재무제표. 그걸 업종 평균하고 이제 비교하는 형태로 이제 평가를 하고 산업재율 확인서 띄면 다 나와요. 업종 평균하고 비교가 돼 있고 그것도 그런 것들.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크리티컬한 거는 이 법규 위반이에요. 맨 밑에 있는 거. 저희도 마찬가지고 모든 기관이 마찬가지일 거예요. 법규를 위반했는데 ESG 등급이 높게 나갔어요. 그러면 저희 평가기관한테는 굉장히 리스키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런 걸 만약에 찾아낸다 그러면 이런 걸 만약에 찾아내서 확인이 됐다 그러면 점수가 엄청나게 깎일 거예요. 평가될 때.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법률 준수는 기본적으로 이제 기본에 해당되는 거다. 이렇게 기본적인 것도 못하면 이제 등급이 많이 이제 내려갈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과연 그러면 중소기업이 지금까지 ESG 막 엄청 화두가 돼서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나? 이거는 이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이제 연구 자료인데 그래도 저는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인식은 그래도 절반 이상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경영도 해야 된다. 이렇게 필요성은 그래도 인지를 하고 있으니까 그게 50%가 넘으니까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문제는
아직 평가 경험 이런 거 없고 여력도 없고 전담 조직 이런 것도 아직 없고 전담 조직뿐만 아니라 담당자도 정하기가 어렵고 다 어렵다. 그 중에서도 환경이 제일 어렵다. 온실가스 혹시 산정하는 방법 아시는 분 혹시 아마 안 계시겠죠? 네, 너무너무 쉬운데 이런 것도 이제 곧 아마 알게 되실 거예요. 어렵지 않아서 이런 게 좀 어렵다. 결국에는 줄이려면 설비 투자가 돼야 되고 에너지를 덜 써야 되니까 설비 투자가 돼야 되고 뭔가 기술을 개발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게 부담스러운 거죠. 비용이 부담된다. 보면 이런 게 가장 어렵다. 뭔가 줄이는 거, 배출되는 걸 줄이는 게 가장 어렵다. 그게 이제 공통된 인식이라고 보시면 되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중소기업은 결국엔 지원을 해줘야 돼요. 지금 올해는 ESG 원년이라고 대통령이 막 발표하고 하기도 했는데 사실 코로나도 심해지고 이래가지고 사실상 좀 쉽지 않았고 내년부터는 그래도 이제 지자체 단위로 탄소 중립에 그 다음에 이제 백신도 많이 맞고 조금은 그래도 나아졌으니까 지금 예산이 조금 그래도 집행이 될 거예요. 그 예산 받은 거 보니까 ESG 관련 예산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는데 얼마든지 추경도 있고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니까 결과적으로는 지원을 해줘야 된다. 이 지원은 결과적으로 그 평가는 아까 말씀드렸던 평가는 굉장히 ESG에서 일부예요. 일부. 용도가 제한적이에요. 그냥 등급만 가지고 처음에 우리 회사가 어떤 수준일까요? 라고 볼 때 진단할 때 쓰는 거 하나, 그 다음에 투자 받을 때 참고자료로 활용되는 거 하나. 그 정도, 크게 봐도 그 정도밖에 없어요. 좀 더 생길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컨설팅을 받으셔야 돼요. 지원을. 근데 지원을 다 해주진 않을 테니까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결과적으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뭔가 하려고 하면 ESG를 먼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고 이제 지원을 받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미리 하고 있어야 나중에 지원 사업이 나오더라도 내년에 아마 많이 나올 텐데 이제 그런 사업에 참여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급망을 설명하면서 설명드렸던 내용 가운데 대기업이 있으면 대기업의 협력업체들 여기 중소기업도 있고 또 다른 대기업이 있을 수도 있고 하겠지만 결과적으로 대기업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 온실가스하고 인권 실사 이런 것도 할 수도 있어요. 갑자기 LG에서는 이미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협력사 평가를 먼저 쭉 해보고 거기서 결과가 안 좋게 나온 기업을 대상으로 실사를 해서 실사 보고서를 내고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이런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고 항상 그 이해를 하실 때 이 전체 서플라이 체인 전체에서 이제 크게 이제 보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는 ESG는 이미 다 반영이 되고 있고 투자나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결국에는 대기업의 움직임에 따라서 중소기업은 그거에 맞게 대응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결과적으로 공급망이 제일 중요하게 된 건데 어느 대기업이랑 거래를 하는지 내가 만약에 거래하는 대기업이 ESG 하나도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은 혹시 별 필요성이 없으실 수도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면 그럴 수 있는데 대부분은 대기업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빨리 하느냐 늦게 하느냐 그 차이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과적으로 이런 순서로 이제 만약에 모기업이라고 하긴 그렇고 원청사 대기업이 저희한테 의뢰를 하면 의뢰하는 거에 상당 부분은 협력사에 대한 정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협력사의 재무 정보는 가지고 있죠. 비재무 정보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알아야 돼.
왜냐면 자기들도 ESG 경영을 해야 되고 ESG 평가를 잘 받아야 돼요. 그럼 협력사 걸 알아야 되는데 협력사 걸 몰라요. 그럼 협력사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에 의뢰를 합니다. 기존에 신용평가하던 회사들한테, 협력업체 신용평가하던 회사들한테 의뢰를 하는데 의뢰 이후에 진행되는 내용이 이런 것들이에요. 먼저 진단을 먼저 대신하고 이 정도로 결과가 나왔으니까 결과 나왔고 이 업종과 이 업체는 이런 이슈들이 있고 그 이슈에 따라서 어떻게 움직이셔야 됩니다. 과제를 어떤 걸 하셔야 되고 저희가 이제 제안을 해드리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최종적으로 이제 실행하고 그게 이제 연마다 이제 반복이 되겠죠. 이런 내용으로 진행이 돼요. 좀 더 보기 쉽게 표현을 하면 이제 공급망에 대해서 만약에 저희가 컨설팅을 진행을 한다면 공급망 이슈, 대기업의 공급망에 속한 모든 업체가 해당이 되는 거고 결과적으로는 대기업의 ESG 이슈 이따가 화면으로 보여드릴 건데 ESG 이슈를 협력업체, 중소기업과 같이 공유하고 그 ESG 이슈를 전달을 해서 관련된 요구사항, 대기업의 요구사항을 중소기업에 전달을 하고 그거에 맞게 움직이도록 이제 ESG 혁신을 유도하는 게 이제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컨설팅도 안 받으셔도 되고 받으셔도 되는데 만약에 나중에 받으려고 하시면 뭐 저희가 꼭 아니더라도 이 개념은 알고 계셔야 돼요. 예. 컨설팅도 알고 받아야지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우리 ESG 해야 된다니까 컨설팅 합시다 해가지고 받는 거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나중에 결과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을 알고 이해를 하고 이제 나중에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일종의 뭐 저희 컨설팅 방법론 같은 건데 그냥 왼쪽에 있는 것만 간략하게 언급을 하고요. 아이덴티파이 먼저 이제 확인을 하고 현재 수준을 확인을 하고 진단을 해서 그 다음에 거버넌스 의사결정 구조 체계를 빌드업 만들어내고 ESG에 맞게 그 다음에 임플리먼트 그거에 따른 이제 이행과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제 향상시키는 형태로 뭐 글자 자체는 뭐 크게 중요한 건 없으니까 이제 거의 다 내용을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뭐 많이 뭐 딱 단어만 봐도 감이 오시죠. 일단은 뭐 해야 된다고 제가 역설을 했지만 뭐 안 하셔도 어차피 그건 개별 기업의 자유이기 때문에 뭐 파도가 저기서부터 오는데 가라앉을 건지 아니면 그냥 수영을 할 건지 아니면 올라탈 건지 바람이 불어오고 있는데 이제 그냥 환기 차원에서 준비한 그림이고요. 그럼 과연 무엇을 해야 될까요, 중소기업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도 인터스텔라 영화 장면 중에 하나예요. 이거 찾느라고 한참 고생했어요. 앞에서도 찍고 여기서도 찍으려고. 왼쪽에 있는 거는 내경에서 최근에 이제 낸 기사예요. 경영주가 갖춰야 될 ESG 10개명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냈는데 뭐 대기업, 중소기업 뭐 구분을 하진 않았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면 1번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1번 그 다음에 아까 5번 비즈니스 모델의 ESG를 접목하라.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사례와 같이 그리고 1번, 5번이 핵심이고요. 그 5번은 당장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단 제가 이제 중소기업에 오느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제가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을 때 일단은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걸 가정을 하고 일단 뭐 인적과 물적 자원이 우리가 확보한 게 어느 정도 수준인가 이거 먼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방향성을 정해야 되죠. 우리가 직접 할 건지 아니면은 컨설팅을 받아볼 건지 아니면은 같이 병행해서 할 건지 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3번이 여기 1번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사용하는 모든 자원, 그게 에너지뿐만 아니라 사용하는 모든 자원, 종이, 뭐 컵, 뭐 사용하시는 자원이 있다면 그런 거를 측정을 하고 관리를 하기 위해 노력을 먼저
하십시오. 이거 돈 드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이거 직원들한테 지시하고 할 때 직원들이 그 일을 하고 다른 일 못하느라 뭐 거기에 이제 소요되는 그 좀 비용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당장 뭐 투자해야 되는 돈 그런 건 없으니까 현실적으로 중소기업이 할 수 있는 것들은 일단 이거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관리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관리를 해서 뭔가 수치를 뽑아내고 정보가 있어야 수준을 알 수 있고 현재 상황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평가도 받고 해서 과제도 만들고 이행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관리를 하는 게 먼저입니다. 모든 거에 대해서 ESG 관련된 모든 거에 대해서. 그럼 이런 게 관리가 어느 정도 돼서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좀 더 중요하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죄송한데 몇 시인가요 지금? 32분. 제가 시뮬레이션을 하긴 했는데 시간이 지금 없어가지고 이게 이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의지가 있다면 아까 제가 임차 사업장 기준으로 말씀드렸어요. 특히나 아파트형 공장에 들어간 그런 기업들 경영을 뭐 실무자든 뭐 경영하시는 분이든 그냥 보통 그 아파트형 공장이면 그 건물에서 통으로 전기를 쓰기 때문에 거기서 그냥 뭐 관리비 고지서가 나오면 그나마 다행인데 뭐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엑셀 조그만 표에다가 그냥 너네 이만큼 내면 돼 요금으로 그냥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도 내가 사용량,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사용량이에요. 에너지는 특히 사용을 얼마나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돈을 얼마나 냈느냐가 아니고 돈은 계약 형태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사용을 하는 건데 사용한 양이 중요한데 이거를 관리를 이제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관리하려면 그 건물주가 계약한 정보를 알아야 돼요. 판단하고. 보통 계량기가 큰 건물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제 거기 입주한 회사들은 전기 사용량을 알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방법을 써서라도 이제 관리를 해야 된다. 중요성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만큼 이런 정보들을 수치화해서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하다. 언제 어디서 누가 요구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런 게 준비가 돼서 분석이 이루어져야 나중에 지원 사업이 나오든 뭐가 됐든 어디에든 뭐 참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등급을 잘 받거나 하다못해 등급을 잘 받거나 뭐 그러려고 해도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5번도 여기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저는 가장 쉬우면서 뭐 등급이라고 하기 그렇고 아무튼 ESG 경영에 되게 쉽게 할 수 있으면서 좋은 활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홈페이지가 아예 없거나 이런 걸 만드시고 만약에 대부분은 업데이트가 잘 안 되더라고요. 거기에 뭐 일반적인 정보만 써놓지 마시고 우리가 나중에 뭐 활동을 했어요. 하다못해 뭐 종이를 A4용지를 환경 인증받은 제품을 쓴다. 그리고 뭐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이미 하고 있는데 가구 같은 거 구입하실 때 이제 대부분 좀 이제 요새는 MDF나 그러니까 중밀도 섬유판이나 아니면 PB 파티클 모드를 많이 만드는데 이제 그런 재료들이 이제 포럼 알데히드 냄새가 좀 나잖아요. 이제 그런 등급 때문에 친환경 자재 등급이 있어요. 이제 그런 걸로 만들어진 가구를 사는 것도 ESG 활동이고 다만 이제 기업체에서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게 ESG인가? 그게 이제 녹색 구매예요. 녹색 제품을 구매하는 거. 네, 그런 것도 다 활동이고 공공기관 분들은 이제 녹색 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야 되는 이제 그 법이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에 계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기업체도 이미 하고 있는데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런 활동들을 홈페이지 그냥 올려주시기만 해도 되고 뭐 정보를 공개하는 것도 이것도 만약에 컨설팅을 한다고 그러면 방법론을 정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누가 이렇게 이렇게 하세요라고 정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자발적으로 그냥 하시면 돼요. 마케팅을 친환경으로 하셔도 되고
뭐 아까 에너지를 좀 덜 쓰는 제품을 만들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라고 얘기했는데 노력을 실제로 했고 어떤 부분을 어떻게 바꿨다 이런 거를 뭐 해서 홈페이지나 이런 데 올려주시면 그런 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됩니다. 평가에. ESG 평가에. 결과에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저희한테 도움되는 게 아니고 저희한테도 도움이 되지만 평가 결과에도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가장 쉬우면서도. 왜 그러냐면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그런 정보를 하나도 공개를 안 합니다. 근데 내가 먼저 한다면 좀 공개 가능한 범위에서 그런 부분이 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7, 8, 9번은 좀 조심스럽긴 한데 이거는 그냥 오프 더 레코드로 생각을 해주시고 일단 단기적으로는 사회 쪽에 이제 좀 중점을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왜냐면 가장 접근하기 쉬워요. 그 다음에 중기적으로는 환경 쪽의 활동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장기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내재화에 중점을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엇을 해야 되는지 대략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자료는 중소기업 추진 ESG 경영 추진 전략이라고 대한상의에서 발표하는 자료예요. 아마 이미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 핵심은 이거예요. 거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중소기업은 대기업이 아니다. 그래서 굉장히 간소화되어 있죠. 이 정도만 하면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지배구조는 2개밖에 없죠. 이 정도만 하면 되지 않겠냐. 근데 저는 아까 여기다 추가해서 홈페이지나 이런 걸 통해서 조금은 정보 공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거고, 엄청 중요한 것만 뽑아놨어요. 그래서 이제 중대성 평가라고 해서 662 14개의 이슈에 대해서 4분면을 그리고 자기들이 중소기업의 중대성 평가 표준을 제시한 거예요. 대기업은 어떻게 하는지 이따가 보여드릴 텐데 대기업은 엄청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규모가 커서 막 이슈가 엄청나게 많죠. 하지만 중소기업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여기도 보면 사회나 이런 쪽이 사회나 지배구조 이런 쪽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고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말은 이게 급한데 관리는 용이한 거 빨리 해야 되는데 적은 비용으로 단기간에 할 수 있는 것들. 근데 환경 쪽은 뭐 기술 개발하고 이런 거는 쉽지 않죠. 당장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뭐 쉽게 빠르게 할 수도 없고. 근데 관리가 용이하지 않다. 그러니까 비용하고 기간이 많이 든다. 뭐 이런 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런 거를 이슈를 내가 기업 자체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처해 있는 이슈를 들여다보고 저렇게 중대성 평가를 하시면 가장 좋은데 아마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뭐 원하시면 좀 도와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자료 첨부하셔서 그냥 저기서 그냥 우리는 이거부터 하자 이렇게 하셔도 뭐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여력이 되시는 만큼만 하시면 되죠. 이 내용 말씀드리기 전에 이게 포스코의 중대성 평가예요. 보시면 이슈만 해도 여기에 한 25개 정도? 포스코의 지속가능 보고서고요. 여기서는 또 지속가능이라고 안 하고 기업시민 보고서라고 해요. 포스코는. 한 25개 정도 되지만 이 25개가 나오려면 이거의 10배에 해당하는 이슈가 있었을 거예요. 내부적으로 그렇게 조사를 했을 거예요. 내부 직원들만 한 게 아니고 포스코에 투자한 투자자들, 그 다음에 관계가 있는 금융기관, 그 다음에 정부, 지자체 다 했을 거예요. 그런 게 다 조사된 게 몇백 개가 있었을 건데 그 중에 중요한 게 한 이 정도 되고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요 위에 있는 것들이죠. 아까 그거랑 비슷하죠? 근데 이제 그 규모가 좀 다르다는 거죠. 중소기업하고 대기업은. 그래서 여기 보면 이 10개만 따로 뽑아내서 이렇게 나온 게 뭐 안전보건, 기후변화 대응 이런 이슈들이고
그런 거를 여기 밑에 쭉 표시를 해서 GRI, 그러니까 글로벌 보고 체계 요 기준하고 그 다음에 UN SDGs 아까 말씀드렸던 거 여기랑 이 목표와 연관을 시킨 거죠. 연계를 시킨 거예요. 저걸 한번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SDGs 17개가 바로 이겁니다. 이거를 번역해놓은 KSDGs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17개 목표가 정해져 있고 그 안에 세부 목표가 169개가 있고요. 거기에 또 이제 주 내용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그 KSDGs라고 있는데 일단 번역을 한 거지만 조금 각색을 했어요. 그래서 조금 더 구체화되고 있고 이건 영문이라서 조금 접근하기 어려우시면 그냥 KSDGs만 쳐도 바로 나오거든요. 구글에서 한번 보시면 뭐 가난을 막겠다 뭐 이런 것도 해서 쭉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만약 ESG 경영을 하신다면 내가 이런 방침으로 활동을 할 건데 그게 1번부터 17번 중에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 복수로 돼도 상관없어요. 그 목표를 연계시켜야 된다. 아까 이제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고자 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자, 이제 긴 시간 제가 열심히 한다고 하긴 했는데 이 마지막 사진도 인터스텔라의 거의 이제 명대사죠. 우리는 답을 찾을 것이다. 이런 내용인데, 일단 제가 처음부터 쭉 말씀을 드렸어요. 그 ESG의 탄생 배경, 그게 일단 철학적인 관점에서부터 제도적인 관점에서 이제 좀 총체적인 이해를 도울 수 있게 이제 자본주의와 위기의식 이 두 개에서 비롯이 된 거고, 그 다음에 뭐 쭉 주요 메인 이벤트들 이런 것도 말씀을 드렸고, 측정하기 어려운 거다. 그래서 측정하기 위한 표준이 세계적으로 열심히 개발되고 있고 그런 것들을 하는 단체가 이제 이니셔티브라고 하는 단체들이고 그런 게 무수히 많고 그 다음에 뭐 평가도 있고 뭐 컨설팅도 있고 뭐 여러 가지 ESG와 관련된 이제 활동들이 있는데 이제 잘하는 기업은 기억하셔야 될 거는 반드시 결합이 돼야 된다는 거, 사업과 ESG가 결합이 돼야 된다는 거 이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한다고 하긴 했지만 답을 찾을 것이다 라기보다는 답을 찾기 위해 좀 노력을 해주시면 만약에 ESG를 한다고 하시면 저희가 좀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시면 좀 도움을 드릴 수도 있고 대표님들이 많이 오신 걸로 알고 있어서 이걸 들으시고 ESG 경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좀 답을 찾으셨으면 또는 뭐 거기에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하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너무 뭐 명문 강의여서 딱히 질문할 게 없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으면 손 들어주시고요. 그러면은 이 ESG 평가를 한국기업 데이터 말고 다른 데서도 평가를 다른 데서도 하시는 하고 거잖아요. 있죠. 네. 아까 저도 중간에 보니까
그 한국기업 데이터가 다른 데보다 나은 점이라고 말씀해 주셨던 부분이 네네. 역으로 기업 입장에서 보면 안 좋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들긴 하더라고요. 아, 그럴 수도 있겠지만, 네네. 근데 일단 그게 뭐 기관 이름을 여기서 언급하기는 좀 그래서 뭐 저희랑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회사 같은 경우는 일단 기업체가 제출한 설문을 근거로 해요. 그러니까 예, 아니요 위주로 구성된 설문을 거기에 답변되는 것과 동시에 점수가 나오고 그게 평가서로 그대로 자동 연결로 들어가면서 보고서가 나오는 형태인데 거기 보면은 저희가 뭐 몇 개 힘들게 좀 입수를 해서 보긴 했지만 거의 훨씬 편하긴 하실 거예요. 왜냐면은 그냥 설문지 응답만 하면 끝이잖아요. 뭐 내는 것도 없고. 근데 예를 들어 의도적으로 설문에 응하는 사람이 의도적으로 뭐 사실과 다르게 체크를 한다든가 뭐 이럴 수도 있고 근데 실제로 막 1등급이 나오고 그래요. 네, 그렇죠. 네. 기업한테는 중요한 거거든요. 네. 시험평가 등급도 잘 나와야 되고. 네, 등급도 중요하지만 일단 등급이 그렇게 함부로 높으면 워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혹시 강의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질문 없으신가요? 그럼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다시 한번 그 강의해주신 우리 최준호 과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나, 둘, 셋, 화이팅!